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경제나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미래 방위산업의 판도가 과연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두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도요. 마치 어벤져스 같은 영웅들이 팀을 꾸리는 것처럼 말이죠. 자, 로봇 군단이 몰려옵니다. 한화가 유럽에 그리고 있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영화나 게임에서 보던 미래의 전쟁은 어떤 모습인가요?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그 무시무시한 최전선에 사람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진 로봇들이 먼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에이, 그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현실입니다.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유럽 지역, 특히 나토 국가들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정말 급격하게 아주 살얼음판처럼 긴장감 넘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소중한 생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동시에 강력한 국방력은 또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찾은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그 위험천만한 곳에 투입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로봇, 즉 다목적 무인 체계를 앞다퉈야 도입하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빵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UGV. 우리말로는 무인 지상 촬영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무선 조종 RC카 다들 아시죠? 조종기 버튼 누르면 윙 하고 앞으로 가는 장난감이요.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장난감 자동차가 집채만한 크기로 커졌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길을 찾고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나르고 심지어 적을 향해 총까지 쏠 수 있는 최첨단 만능 군용 미니카인 셈이죠. 사람 운전자가 아예 탈 필요 없이 땅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완벽한 로봇입니다. 지금 루마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은 이 똑똑하고 든든한 로봇 조수를 누구보다 먼저 부대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인들의 목숨도 구하고 작전도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중요한 타이밍에 정말 한 편의 히어로 영화 같은 엄청난 팀업이 성사됩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BSDA 2026이라는 대규모 국제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5월 14일, 바로 이 전시회장에서 말 그대로 세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방위산업 대표주자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유럽 전체에서 무인기술 1인자로 불리는 밀렘 로보틱스가 서로 손을 굳게 맞잡은 겁니다. 상상해 되시나요? 마치 마블 영화에서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가 우리 한 팀 하자 하고 뭉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는 두 거인 기업이 유럽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아예 통째로 장악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한 거죠. 이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만으로도 유럽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엄청난 시너지가 날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아니, 왜 하필 이 두 회사가 만났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서로의 매력 포인트, 즉 장점이 완전히 다르면서도 찰떡처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로봇인 아리온스맷과 그룬트를 볼까요? 얘네들은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린 차륜형 로봇입니다. 비유하자면 잘 닦인 평탄한 길을 달릴 때 싣는 날렵한 러닝화 같은 존재죠. 기동성이 엄청나게 빠르고 잽싸습니다. 반면에 밀렘 로보틱스가 만든 테미스라는 로봇은요, 탱크처럼 무한 궤도가 달린 궤도형 로봇이에요. 이건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 싣는 튼튼한 등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든 울퉁불퉁한 다윗산이든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는 괴력을 가졌죠. 이제 감이 딱 오시죠? 러닝화의 스피드와 등산화의 튼튼함을 모두 갖춘 이 연합군은요, 이제 유럽의 그 어떤 험난한 지형도 전혀 두렵지 않은 그야말로 완벽한 로봇 라인업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똑똑한 로봇들이 실제 전쟁터에 내가면 대체 어떻게 싸우는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로 알아둘 재미있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MMT, 멈티라고도 부르는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입니다. 영어 약자라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 자체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냥 인간 군인과 로봇 조수가 환상의 콤비를 이뤄서 한 팀으로 일하는 겁니다. 쉽게 건설 현장으로 비유해 볼까요?
에어컨 나오는 안전한 컨테이너 사무실에 앉아있는 현장 소장님이 무전기로 딱딱 지시를 내리면 밖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위험한 흙더미를 파내는 힘든 일은 굴착기 로봇이 알아서 척척 해내는 거예요. 사람은 뒤에서 전체 판을 보며 안전하게 지휘만 하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가장 위험한 곳에는 로봇이 앞장서는 거죠.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놀라운 건 하나와 미램이 그냥 말로만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루마니아군의 높은 분들을 쫙 모셔놓고 자신들의 러닝화 로봇과 등산화 로봇이 인간 군인들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호흡을 맞추는지 실제 눈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완벽한 시연 성공이었죠. 이쯤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을 이끌고 계신 임경욱 법인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루마니아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 기본이고 이걸 넘어서 유럽과 나토 시장 전체로 무인체계 포트폴리오를 쭉쭉 확대해 나가겠다고요. 자,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경제적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우리 동네에 맛있는 빵집 하나 덜렁 차리고 만족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국을 싹 다 제패할 거대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세우겠다는 선정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루마니아에 로봇 몇 대 팔고 끝내려는 단발성 장사가 절대 아닙니다. 루마니아를 아주 튼튼한 전진기지로 베이스 캠프로 딱 삼은 다음에 거기를 발판 삼아서 유럽 전체, 더 나아가서 군사동맹인 나토 시장 전체에 로봇 산업을 꿀꺽 삼치겠다는 아주 거대하고 치밀한 마스터 플랜을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그럼 이번엔 한화의 파트너 밀렘 로보틱스의 쿨다르 바르시 최고 경영자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그는 자사의 테미스 로봇을 두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양산 체계에 진입한 무인 지상 차량 중 하나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양산이라는 단어가 경제 산업계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똑같은 품질의 로봇을 대량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실험실에서나 굴러가는 엉성한 로봇이 아니라 이미 여러 실전에서 그 엄청난 성능이 확실하게 검증된 초대박 베스트셀러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미 자기 분야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두 천재 전문가가 만났잖아요? 지금 당장 창고에 있는 물건만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존 로봇들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차세대의 초대형 궤도형 로봇을 둘이서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천재가 힘을 합쳐서 아예 판을 바꿀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 진짜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는 앞서 말한 그 엄청난 프랜차이즈 확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짜로 루마니아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베이스 캠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담보비차주에 들어설 HAC 유럽이라는 이름의 공장인데요. 와, 그 규모가 무려 18만 1,055제곱미터.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환산하면 약 5만 4천 평에 달합니다. 5만 4천 평이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커다란 축구장 있죠? 그걸 25개나 다닥다닥 붙여놓은 상상 초월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죠. 게다가 이 거대한 공간 안에 그저 단순한 조립 라인만 넣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랑 무거운 장갑차들이 실제로 쌩쌩 달리고 구르면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1.7km짜리 거대한 주행 시험로까지 통째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무기 몇 개 수출하고 치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한복판에다가 아예 우리나라 기술의 심장을 통째로 옮겨 심어서 유럽 방산 시장을 완벽하게 호령하겠다는 한화의 무서운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를 하나 띄워봤습니다. 1, 10, 100, 1000, 만. 와, 0이 도대체 몇 개죠? 무려 1조 3,800억 원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게 바로 2024년 7월에 루마니아와 체결된 놀라운 계약 규모입니다. 아까 제가 축구장 25개 크기라고 말씀드렸던 그 현지 공장에서요, 바로 이 1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무기들이 직접 생산될 예정이에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자랑이죠. 명품 무기인 K9M 자주포 54문, 그리고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1조 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유럽 한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것, 이게 우리 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한국 무기 잘 팔렸네 하고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자체가 유럽의 한복판 심장부로 깊숙이 뻗어나갔다는 걸 뜻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공장은 훗날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그 미래형 무인 로봇 군단을 쉼없이 쏟아내는 유럽 최고의 전초기지가 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경제 공부의 핵심,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할 숫자가 바로 이 80입니다. 한화는 이번 사업을 하면서 루마니아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직접 생산하는 비율, 즉 현지화율을 최대 80%까지 확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100%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배로 슝 보내면 우리 기업한테는 더 이득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파는 입장에서는 택배 보내듯 완성품만 보내는 게 훨씬 편하죠. 하지만 사는 나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자기 나라엔 일자리 하나 안 생기고 나중에 고장이라도 나면 한국에서 부품이 배 타고 올 때까지 하세월 기다려야 하잖아요. 한화는 그걸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걸 정비, 유지, 보수라고 해서 MRO라고 부르는데요. 현지 공장을 80% 활용한다는 건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주고 지역 경제를 팍팍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무언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망을 그곳에 구축한다는 거죠. 즉, 루마니아를 단순히 물건 하나 팔고 마는 고객님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경제 파트너이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혈명으로 만들겠다는 진짜 똑똑하고 무서운 전략인 겁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밀렘 로보틱스라는 두 거인이 만나서 어떻게 미래의 무인 로봇 생태계를 유럽에 심고 있는지, 그리고 축구장 25개 크기의 현지 공장과 1조 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계약이 대체 어떤 거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불러오고 있는지 차근차근 아주 재미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이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한 국가의 기업이 바다 건너 낯선 타국 땅에 이토록 거대한 무인 로봇들의 생산부터 수리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완벽한 생태계를 통째로 구축해낸다면 훗날 다가올 미래, 유럽 안보의 진짜 열쇠를 쥐고 흔드는 실세는 과연 누구일까요? 총성 없이 조용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 그리고 기술 패권이 얽힌 이 로봇 군단의 거침없는 진격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지도를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그 해답은 여러분 각자의 상상에 맡기면서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의 장바구니, 즉 마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처럼 주말마다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커다란 마트에 가서 시식도 하고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아오던 기억 나시나요? 요즘은 솔직히 스마트폰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자는 동안 새벽에 집 앞까지 신선한 딸기가 배달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 있는 저 커다란 대형 마트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들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두 대형마트 거인들이 전혀 다른 무기를 들고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거든요. 이 두 거인이 도대체 살아남기 위해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쏙쏙 파헤쳐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가장 최근에 커다란 대형마트 매장에 직접 가보신 게 언제인가요? 아마 요즘 누가 무겁게 직접 가요? 그냥 다 인터넷으로 시키지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고요. 반면에 그래도 고기나 과일은 무조건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사야 제맛이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트들은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입맛과 쇼핑 습관을 모두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쫙 쌓아놓고 파는 그런 평범한 곳이 아니라요. 최첨단 기술과 글로벌 전략이 팍팍 부딪히는 거대한 전쟁터로 변신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도를 쫙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마트의 화려한 부활. 두 번째, 똑똑한 AI 쇼퍼를 내세운 이마트. 세 번째, 베트남과 로봇으로 부장한 롯데마트. 네 번째, 홈플러스 휴업이라는 깜짝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트 전쟁의 미래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챕터, 대형마트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다들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마트들이 큰일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트들이 올해 1분기 엄청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1,783억 원. 이게 신세계그룹 소속인 이마트가 올해 딱 1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장사를 해서 남긴 순수한 이익이란 뜻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숫자가 무려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찍은 최고 기록이라는 거예요. 다들 마트 시대는 끝났다고 수군거릴 때 이마트는 보란 듯이 14년 만에 최고로 장사를 잘 해낸 겁니다. 주머니가 아주 두둑해졌으니 이마트의 자신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겠죠? 자, 그럼 라이벌인 롯데마트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338억 원.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2%나 훌쩍 뛰어오른 성적입니다. 롯데마트 역시 아주 제대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두 거인 모두 그동안 푹 자고 일어나서 아주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본업인 마트 장사에서 돈을 두둑하게 벌어들였으니까 이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미래를 준비할지가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두 마트의 작전이 완전히 180도 엇갈리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 이마트 똑똑한 AI 슈퍼입니다. 두둑해진 지갑을 들고 이마트가 선택한 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 즉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당연히 매장을 예쁘게 꾸미거나 크게 지을 법도 한데 이마트는 그 큰 돈을 아주 똑똑한 천재 인공지능 친구를 사귀는데 몽땅 쓰기로 한 겁니다. 이마트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핵심 무기는 바로 AI 커머스라는 건데요. 이거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폰으로 온라인 쇼핑할 때 검색창에 사과, 운동화 이렇게 직접 치잖아요. 그럼 막 수백, 수천 개의 상품이 뜨고 그걸 우리가 일일이 비교해서 장바구니에 담아야 하죠. 솔직히 너무 귀찮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만들려는 AI 커머스는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아주 똑똑한 개인 비서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5만 원 예산으로 캠핑 갈 건데 고기랑 채소 좀 알아서 싹 골라줄래? 라고 말만 딱 하면 AI가 내 평소 취향과 예산에 기가 막히게 맞춰서 최상의 상품들로 장바구니를 짠! 하고 대령하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척척 읽고 맞춰주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똑똑한 AI 비서가 일하는 방식은 검색, 추천, 결제, 배송 이렇게 딱 4단계로 요약됩니다. 이마트는 자기네 앱이나 온라인몰에서 우리가 사람 친구랑 카톡하듯이 편하게 수다를 떨면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상품을 딱 검색해주고 내 입맛에 맞는 걸 귀신같이 추천해주고 바로 결제까지 스르륵 이어지게 한 뒤에 우리 집 문 앞까지 배송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정말 무르르듯이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툭툭 끊기거나 귀찮은 일 없이 아주 매끄럽게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똑똑한 비서를 1,0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한 번에 오류 없이 제공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두뇌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신세계그룹은 미국의 리플렉션 AI라는 곳과 손을 꽉 잡고 무려 250메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250메가와트가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이게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이마트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으리리한 마트 건물을 짓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식의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장보기는 결국 이 똑똑한 AI의 두뇌 싸움이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확신한 거죠. 자, 이마트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 완전 올인하고 있을 때 우리의 라이벌 롯데마트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세 번째 챕터, 롯데마트, 베트남과 로봇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마트의 전략을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게 이마트랑 완전 180도 다릅니다. 이들은 눈에 확 보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생생한 현실 세계의 힘을 팍팍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주 물리적이고 아주 글로벌한 방식이죠. 롯데마트가 이렇게 1분기 실적이 팍 뛴 데에는 진짜 숨은 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만 무려 영업이익 250억 원을 싹쓸이했고요.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18%나 쑥쑥 자랐습니다. 좁은 한국 안에서만 치고받고 싸우는 대신에 아예 눈을 돌려서 아주 비옥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거기에 씨앗을 뿌렸고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황금빛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롯데마트에게 가장 귀한 황금 티켓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베트남 곳곳에서 아주 커다란 매장을 15개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하도 잘 되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아예 새로운 매장 2곳을 떡하니 더 열어서 총 17개로 덩치를 확 키울 계획입니다. 한국 특유의 아주 깔끔하고 쾌적한 쇼핑 문화를 그대로 베트남에 옮겨간 덕분에 현지 사람들에게 진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룹 회장님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난 4월 23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의 롯데몰을 방문해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베트남은 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다. 이 성장세가 아주 고무적이다. 대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확고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 롯데마트가 앞으로도 베트남을 선두로 내세워서 전 세계로 물리적인 매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려갈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자, 그렇다고 롯데마트가 해외에 오프라인 매장만 짓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 안에서는 이마트의 AI에 맞서기 위해 전혀 다른 각도의 비밀 무기를 준비 중이거든요. 다가오는 8월, 롯데마트는 영국의 유명한 유통기술 기업인 오카도와 손을 잡고 부산 제타 스마트 센터라는 미래형 로봇 물류센터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까 이마트가 스마트폰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똑똑한 추천 비서를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롯데마트는 아주 거대한 창고 안에 진짜 사람 움직이는 수천 대의 로봇 일개미들을 쫙 풀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 로봇들이 창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그 넓은 창고를 카트 끌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찾았잖아요. 이제는 거대한 바둑판처럼 생긴 로봇 전용 길 위로 AI의 지시를 받은 로봇들이 생생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주문한 두부, 대파, 우유 같은 걸 눈 깜짝할 사이에 쏙쏙 뽑아내서 착착 포장까지 다 해버립니다. 로봇이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니까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르겠죠? 이 덕분에 부산과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새벽 배송은 기본이고요. 한낮에도 주문한 지 딱 2시간 만에 신선한 식료품을 집 앞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무슨 SF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 배달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와,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두 거인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짜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치열한 전쟁터에 아주 극적이고 엄청난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번째 챕터, 홈플러스 휴업이라는 변수입니다. 마트 업계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던 또 다른 거대한 기둥 하나에 갑자기 금이 가면서 판 전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잠깐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지식, 기술, 스마트폰 속 AI 비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이마트가 있고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글로벌 확장과 현실의 로봇 창고를 열심히 짓고 있는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두 거인 모두 1분기에 돈도 잘 벌었고 자신감이 완전 충만하죠. 그런데 이 둘과 함께 오랫동안 치열하게 경쟁하던 세 번째 라이벌, 홈플러스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의 상황은 생각보다 꽤 심각합니다. 최근에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회사를 다시 살려보기 위해 아주 힘들고 아픈 치료 과정을 밟기 시작한 거죠. 이 뼈아픈 과정에서 당장 전국에 있는 37개의 홈플러스 점포가 오는 7월 3일까지 잠정적으로 문을 꽉 닫게 되었습니다. 밤에 불이 꺼지고 셔터가 굳게 내려간 거대한 대형마트가 전국에 무려 37곳이나 생겨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객의 마음입니다. 늘 가던 홈플러스가 문을 닫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발걸음을 돌린 수많은 손님들. 과연 7월에 홈플러스가 문을 다시 연다고 해서 쪼르르 돌아올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홈플러스가 나중에 다시 문을 열더라도 예전처럼 싱싱하고 꽉 찬 물건들을 단기간에 다시 빵빵하게 채워놓지 못한다면 잠시 다른 마트로 피난 갔던 고객들이 그냥 그 새 마트에 푹 정착해버릴 수 있다. 즉,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이 어마어마한 수의 고객들을 영원히 내 편으로 꽉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 엄청난 줍줍 찬스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두 거인에게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에 다다랐습니다. 5번째, 마트 전쟁의 미래는 과연 이 거대하고 복잡한 유통시장의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그동안 짚어본 핵심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장대한 체스게임의 판을 하나로 싹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뜨거운 미래의 전장을 하나로 모아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한쪽에서는 이마트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귀신같이 읽어내는 똑똑한 AI 비서가 되겠습니다 라며 우리의 스마트폰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순수한 디지털 두뇌의 힘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롯데마트가 우리는 베트남이라는 거대한 신대륙을 개척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로봇이 2시간 만에 물건을 쏴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창고를 만들겠습니다 라며 현실 세계의 뼈대와 근육을 무섭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거인은 바로 지금 셔터를 내린 홈플러스에서 쏟아져 나온 갈고지른 수많은 고객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진짜 피 튀기는 닌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속을 지배하려는 디지털 두뇌냐, 현실 세계를 지배하려는 로봇 근육이냐, 이거 정말 세계의 대결이 아닐 수 없죠? 자, 오늘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결국 여러분의 미래 쇼핑 카트는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취향과 예산을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알아서 척척 골라주는 이마트의 똑똑한 AI 비서일까요? 아니면 폰으로 딱 주문하자마자 거대한 창고에서 로봇이 바람처럼 포장해서 단 2시간 만에 내 눈앞에 갖다 넣는 롯데마트의 로봇 물류일까요? 어느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되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장복이라는 일상이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빠르고 똑똑하고 놀라운 경험으로 진화해 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필요한 거 사시려고 장바구니 앱을 딱 켜실 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친 듯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마트 거인들의 엄청난 전략들을 말이죠. 오늘 가룬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볼 아주 흥미로운 해설 주제는요.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고 우리 동네의 경제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진짜 마법 같은 기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아마 아침에 출근할 때 타고 가고 주말에 드라이브 가는 그런 이동수단으로서의 모습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면요. 아파트 주차장에 얌전히 서 있는 여러분의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엄청난 존재로 보이실 겁니다. 평소에 난 경제나 최신 기술 같은 거 너무 복잡해서 몰라 하셨던 분들도 걱정 마세요. 제가 중학불 2학년 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의 자동차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경제적 도구로 변신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여러분, 외출하실 때 가방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하나씩 챙기시죠? 밖에서 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때 그 보조 배터리 하나 꽂으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진짜 생명줄 같잖아요. 그런데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집 주차장에 세워둔 그 커다란 전기차가 우리 집이나 동네 전체의 전기를 책임지는 초대형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낮 동안 전기를 가득가득 머금고 있다가 저녁 시간에 동네 사람들이 퇴근해서 전기를 엄청나게 쓸 때 내 자동차가 묵묵히 전기를 뿜어내서 이웃들을 돕는 겁니다. 에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리냐고요? 놀랍게도 이건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살짝 낯설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V2G라는 건데요. 갑자기 영어가 나왔다고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Free Call to Grid. 직역하자면 자동차에서 전력망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력망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콘센트랑 연결된 전봇대나 전선들, 그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자동차는요, 전기차 충전기에 코드를 꽂고 전기를 꿀꺽꿀꺽 받아먹기만 하는 완전한 일방통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V2G 기술은 다릅니다. 양방향이에요. 즉,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자동차 배터리에 남는 밥을 다시 전력망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밥만 먹던 내 자동차가 이제는 남은 밥을 우리 집이나 이웃집에 다시 나눠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단순하게 굴러가는 이동수단에서 이른바 ESS로 진화한다는 사실이에요. ESS, 이거 경제뉴스나 테크뉴스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뜻인데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초대형 전기 저금통입니다. 동전 모으듯이 전기를 저금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쏙쏙 꺼내 쓰는 거죠. 현대자동차는 지금 전기차를 그냥 바퀴 달린 쇳덩어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전기 저금통, 다시 말해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소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활용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진짜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한두 시간이죠.
나머지 20시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자동차는 주차장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이고 가치 있는 에너지 자산으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법 같은 일들이 무균실 같은 실험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무려 40명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놀라운 실험이 시작되었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제주도민분들 중에서 최신 전기차인 아이오닉9나 EV9를 보유하신 분들을 딱 40명 선정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가짜로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숨 쉬고 살아가는 실제 동네에서 이 바퀴 달린 보조 배터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장 테스트를 시작한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죠? 물론 이렇게 새롭고 낯선 기술을 내 차로 직접 해보라고 하면 솔직히 아무런 혜택 없이 선뜻 나설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행운의 40명 참가자들에게는 진짜 쏠깃할 만한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기를 넣고 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고가의 양방향 충전기를 집이나 직장에 무료로 떡하니 설치해 주고요. 게다가 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은 전기차 충전 요금도 전액 100%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혜택을 주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진짜 낡아서 생활 패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출퇴근은 언제 하는지, 전기는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쓰는지, 직업은 뭔지, 어디 사는지 등등. 그래서 아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고르게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V2G 기술이 진짜 우리 일상에 훅 들어왔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창출되는지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경제 뉴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아주 멋진 표현을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이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의 전기 시스템은 경제 구조 자체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거대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쭉 쏴주는 완벽한 일방통행이었죠. 소비자는 그냥 콘센트에 꽂아서 요금 내고 쓰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V2G 기술이 널리 퍼지면 이웃들이 각자의 전기차에 에너지를 똑똑하게 저장했다가 서로서로 나누어 쓰게 됩니다. 거대한 발전소 하나만 쳐다보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 스스로 전기를 굴리고 돌려 쓰는 진정한 지역 자생적 양방향 경제 모델로 세상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주 합리적인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셨을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사람도 많고 차도 훨씬 많은 서울도 있고 경기, 부산도 있는데 현대차는 왜 하필 제주도를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무대로 콕 집어서 선택했을까?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제주도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자연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독특한 경제적 상황 때문입니다. 도대체 제주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자동차 배터리가 어떻게 구원투수가 되는지 단계별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사실 제주도는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햇빛도 쨍쨍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정말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는요, 만들어 놓고 바로 안 쓰면 창고에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낮에 전기가 너무 콸콸 넘치게 생산되면 전력망이 터질까봐 멀쩡한 풍력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우기도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출력 제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타이밍에 1단계가 발동합니다. 낮에 남아돌아서 억울하게 버려질 뻔한 그 깨끗한 전기를 동네 주차장에 서 있는 40대의 전기차들이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충전하는 거예요. 버려질 에너지를 공짜로 저장하는 셈이죠. 그리고 2단계.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TV도 켜고 세탁기도 돌리면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밤 시간이 됩니다. 이때 낮에 전기를 빵빵하게 먹어둔 전기차들이 그 전기를 다시 동네 전력망으로 쫙 뿜어줍니다. 와, 이러면 귀한 에너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정말 알뜰하고 경제적으로 꽉꽉 채웠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박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기가 막힌 시스템을 가리켜서 에너지 지산지소라고 부릅니다. 지산지소, 한자어라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상추를 우리 동네 시장에서 바로 사 먹는 거 상상해보세요. 엄청 싱싱하겠죠?
게다가 트럭으로 멀리서 싣고 올 필요가 없으니 운송비도 하나도 안 들고요. 에너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 있는 거대한 화력발전소에서부터 무거운 전선을 타고 전기를 힘들게 끌어오는 대신에 우리 동네 제주도의 바람과 햇빛으로 만든 맑은 전기를 우리 동네 전기차에 고스란히 저장했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차게 쓰는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야말로 에너지의 자급자족, 완벽한 독립경제를 우리 손으로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카메라 렌즈를 좀 더 뒤로 빼서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0대의 자동차 실증 사업은요, 사실 제주도가 그리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청사진의 아주 작은 첫 조각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는 지금 무려 대한민국 국가 목표보다 15년이나 빠른 2035년까지 탄소를 단 1g도 내뿜지 않겠다는 넷제로 섬을 만들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한 상태거든요. 이걸 해내려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무려 7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려야 하고요.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만 돌려야 합니다. 기존에 석탄 태우던 화력발전소들도 전부 수소 발전소로 싹 다 바꿔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재생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전기가 남아도는 현상도 심해진다고요. 이 거대한 2035년의 꿈이 성공하려면 결국 넘쳐나는 에너지를 곳곳에 똑똑하게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 필수적인 핵심 마스터키가 우리가 오늘 내내 살펴본 V2G, 즉 여러분의 전기차를 분산된 에너지 저장소로 활용하는 기술인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히 기름 넣고 달리는 기계였던 자동차가 경제와 에너지를 빙글빙글 순환시키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제주도에서 시작된 이 40년의 용감한 첫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머지않아 이 기술은 대한민국 전체로, 나아가 전 세계의 골목골목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스스로 똑똑하게 돈을 벌어다 주고 우리 동네 전체의 전기를 든든하게 책임지는 움직이는 발전소가 되는 날, 그 마법 같은 미래가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 차를 구매하실 때는요, 차가 얼마나 빠른지, 연비가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이 차가 우리 집 전기요금을 얼마나 아껴줄 수 있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해드린 내용이 평소 경제와 기술에 대해 가졌던 여러분의 호기심을 재미있게 채워드렸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쏠쏠하고 흥미로운 해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아주 쉽고 재밌게 싹 다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텅 빈 TV 속 상점. 왜 홈쇼핑은 직접 옷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입니다. 경제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 오늘 다 빼겠습니다. 그냥 저랑 편하게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요즘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거실 TV 앞에 앉아서 홈쇼핑으로 물건 사는 모습 자주 보시나요? 아마 다들 우리 집은 TV로 뭐 안 산지 진짜 오래됐는데? 혹은 가족들 다 각자 방에서 폰으로 유튜브 보는데요 하실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거실 안에 거대한 쇼핑몰이었던 TV 홈쇼핑이요. 지금은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겨버린 텅 빈 상점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조 6천억 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7대 홈쇼핑 회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방송 매출액입니다. 단위가 조니까 엄청나게 돈을 잘 번 거겠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요, 홈쇼핑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벨이 왱왱 울리는 끔찍한 성적표예요. 무려 13년 만에 나온 최저 기록이거든요.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가던 홈쇼핑 상점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의 노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에 TV라는 아주 핫한 쇼핑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쇼핑몰 바로 옆에 넷플릭스란 스마트폰이라는 상상 초월로 재미있는 놀이공원이 새로 문을 딱 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쇼핑몰을 안 가고 다들 폰을 들고 놀이공원으로 쏙쏙 빠져나가 버리겠죠. 바로 이겁니다. OTT랑 스마트폰 때문에 손님들이 TV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송출 수수료라는 녀석인데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가게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쇼핑 채널들이 우리가 보는 TV 번호판에 자신들의 방송을 틀기 위해 건물주 격인 방송국한테 내는 자리세인 거죠. 자, 이 월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2021년만 해도 홈쇼핑 회사들은 번 돈의 약 60% 정도를 월세로 냈어요. 이것도 꽤 많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73.2%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손님들은 다 스마트폰 놀이공원으로 가버려서 가게가 텅텅 비었는데 건물주는 눈치도 없이 월세를 확 올려버린 겁니다. 물건을 팔아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 된 거죠. 살인적인 월세에 손매문 없고 그럼 이대로 그냥 가게 문을 닫아야 할까요? 아니죠. 절대 안 되죠. 홈쇼핑 회사들은 머리를 싸매고 진짜 기발한 생존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남의 물건 떼다 팔지 말고 우리가 직접 진짜 예쁘고 좋은 옷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이 작전을 멋진 말로 PB, 즉 자체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이 PB가 왜 마법의 해결책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상점은 도매상에서 옷을 사와서 마진을 조금 붙여서 팔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 브랜드는 홈쇼핑이 기획부터 디자인, 만드는 것까지 싹 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떼어주는 돈이 없으니까 수익은 전부 내 차지가 되고요. 게다가 이 예쁜 옷을 사고 싶으면 무조건 우리 홈쇼핑 채널로 와야만 하는 거죠. 다른 데선 안 파니까요. 진짜 엄청난 방어 전략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3명의 메이저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GS샵, 롯데홈쇼핑, 그리고 현대홈쇼핑입니다. 이 세 곳 모두 각자의 개성을 듬뿍 담은 독점 패션 브랜드들을 무기로 장착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들로 텅 빈 상점의 손님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타자, GS샵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바로 맞춤형 편안함과 패션인데요. UBGS라는 새로운 언더웨어 브랜드를 론칭해서 위아래 사이즈를 따로 고를 수 있게 만들었죠. 과연 이 똑똑한 전략이 통했을까요? 네, 이 숫자 260억 원이 증명합니다. 세상에, 이게 GS샵의 1등 패션 자체 브랜드인 코어 센틱이 올해 1분기에만 달성한 주문액입니다. 장난 아니죠? 다른 브랜드들도 줄줄이 히트를 치면서 GS샵 패션 부문은 작년보다 오히려 7%나 쏙 성장해버렸습니다. 제대로 만든 우리만의 물건이 위기 탈출의 열쇠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준 셈이죠. 이어서 두 번째 타자, 롯데홈쇼핑의 전략은 실용성과 프리미엄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매일 입기 편한 독점 패션으로 승부를 봤죠. 여기도 성적이 아주 화려합니다. 롯데의 간판 프리미엄 브랜드 LBL이 힙한 젊은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올봄에 가볍게 입는 티셔츠류만 무려 2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드캐리하는 단독 브랜드 바이브리짓은 작년 한 해에만 무려 600억 원의 매출이 찍었대요. 홈쇼핑 회사 입장에선 이 독점 상품들이 얼마나 예쁜 효자 노릇을 하는지 딱 감이 오시죠? 마지막 세 번째 타자, 현대홈쇼핑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진짜 흥미로운데요. 바로 남성복 블루오션입니다. 보통 홈쇼핑하면 주부님들의 무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대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매드마르스라는 아주 세련된 남성 패션 브랜드를 독점 론칭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찌른 거죠. 맨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남자들을 이 옷 예쁜데? 하면서 강제로 TV 앞으로 끌고 오겠다는 아주 과감하고 공격적인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홈쇼핑이 던진 진짜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117만 명.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요즘 10대부터 30대 남자들 사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패션 유튜버 깡스타일리스트의 구독자 수입니다. 현대홈쇼핑은 아예 이 유튜버를 브랜드 디렉터이자 1일 쇼호스트로 섭외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일 보는 100만 유튜버가 갑자기 홈쇼핑에서 옷을 팔고 있다? 그럼 채널 돌리다가도 무조건 멈춰서 보겠죠? 홈쇼핑의 올드한 이미지를 한 방에 날려버린 진짜 똑똑한 전략입니다.
자, 숨막히게 오르는 월세,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라이벌.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홈쇼핑 상점들은 우리만의 독점 브랜드라는 궁극의 필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 새롭고 매력적인 옷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진 우리를 다시 TV 앞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혹시 부모님이랑 TV 볼 일 있으시면 홈쇼핑 채널에서 어떤 옷을 팔고 있나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복잡한 세상을 알기 쉽게 싹 다 풀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 해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을 하나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최첨단 기술과 틈만 나면 모습을 바꾸는 끈질긴 악당, 비소세포 폐암의 숨막히는 쇼다운입니다. 이거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경찰이고 아주 교묘한 도둑을 쫓고 있어요. 드디어 은신처를 찾아서 문을 아주 꽉 잠가버렸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매번 자물쇠를 통째로 바꿔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근데 우리 몸속의 암세포, 특히 오늘 다룰 이 폐암세포가 딱 이래요. 이제 진짜 잡았다 싶으면 방어막을 싹 바꿔버리는 정말 얄미운 녀석들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이 끝없이 진화하는 폐암세포의 속임수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가 바로 EGFR이라는 단백질이 고장나는 거거든요. 이 고장난 단백질이 세포한테 야, 계속 증식해! 하고 아주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막으려고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죠. 그게 바로 지금 널리 쓰이는 3세대 치료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세포의 정문에 아주 딱 맞는 마스터키인 셈이죠. 옛날에 그 독한 항암제들이랑은 다르게 딱 고장난 녀석만 골라서 정문을 철컥 잠가버리는 진짜 훌륭한 녀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3세대 약으로 정문을 아주 잘 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을 쓰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이 암세포가 또다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정문이 꽉 막히니까 자기들도 살겠다고 아주 몰래 비밀 뒷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성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기껏 약을 써서 막아놨더니 1, 2년 만에 약효가 떨어지고 뒷문으로 다시 암세포가 살아나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도둑을 어떻게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 이중 함정을 파는 4세대 치료제로 넘어가 보죠. 도둑이 얍삽하게 뒷문을 뚫었다? 그럼 우리도 그 뒷문까지 아예 싹 다 막아버릴 새로운 무기를 꺼내야죠. 여기서 드디어 오늘의 진정한 히어로 PHI-701이라는 4세대 치료제가 등판합니다. 기존 3세대 약들은 정문만 막다 보니까 결국 암세포가 도망갔잖아요. 하지만 이 4세대 약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양손에 무기를 든 거예요. 고장난 단백질을 억제해서 정문을 쾅 닫아버리는 동시에 암세포가 몰래 파놓은 그 비밀 뒷문까지 한꺼번에 쾅 하고 차단해버리는 거죠. 완전 도관에 든 쥐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중함정인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완벽한 함정을 만들기 위해 두 고수가 뭉쳤는데요. 바로 천재 AI와 베테랑 임상 전문가의 만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중 함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는 곳이 꺼내든 비밀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케미버스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슈퍼 건축가입니다. 이 똑똑한 AI가요, 수백만 아니 수천만 개의 화학물질을 쫙 시뮬레이션해서 암세포의 정문과 뒷문을 동시에 틀어막을 분자 함정을 순식간에 설계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일일이 섞어보고 테스트하느라 몇 년씩 걸리던 그 지루한 시행착오를 AI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끝내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두 회사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예요.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코롱제약 신약 부문이 손을 딱 잡았거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AI를 이용해서 완벽한 약의 설계도를 쫙 뽑아내는 브레인 역할을 한다면요. 코롱제약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행동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약이 실제로 세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히 연구하고 진짜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임상시험까지 쭉쭉 밀고 나가는 역할을 맡는 거죠. 천재 AI 설계자랑 베테랑 임상 전문가의 만남이라니 완벽한 팀워크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엄청난 기술이 불러올 21조 원 규모의 거대한 미래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1조 7,744억 원.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유명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델브 인사이트에서 전망한 수치인데요. 글로벌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6년까지 무려 14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 훌쩍 넘는 거대한 규모로 커질 거라는 겁니다. 시장이 매년 평균 7.3%씩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세대 치료제의 내성 문제 기억하시죠? 그 얄미운 뒷문 뚫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새로운 약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거든요. 만약에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코롱제약이 이 4세대 약 개발에 딱 성공한다. 그러면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건 기본이고요. 이 21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윤정혁 대표도 이런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외부 협력을 통해서 이 고부가 가치 항암제 시장에서도 우리 AI 플랫폼의 경쟁력을 제대로 입증해내겠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순히 연구실 컴퓨터 안에서만 똑똑한 AI로 남는 게 아니라요. 검증된 제약사하고 팍팍 협력해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진짜 약을 아주 초고속으로 세상에 내놓겠다는 엄청난 의지인 겁니다. 자, 오늘 해설 어떠셨나요? 암세포가 살아남겠다고 매번 자물쇠를 통째로 바꾸고 몰래 뒷문을 뚫어도 이제 우리는 AI라는 초강력 두뇌에 제약사의 든든한 노하우까지 합쳐서 그 뒷문까지 쾅 닫아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AI와 인간의 완벽한 파트너십이 오늘 폐암세포의 그 숨겨진 뒷문을 찾아냈잖아요? 그럼 과연 내일은 또 어떤 무서운 불치병을 우리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게 될까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 놀라운 의료기술의 미래, 우리 다 같이 기대와 희망을 품고 계속 지켜보자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K푸드의 역설인데요. 최근 뉴스나 기사 보면 한국 식품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 대박을 치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화려하고 기록적인 돈잔치 뒤에는요, 기업들의 깊어지는 한숨과 보이지 않는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숨겨진 진짜 상황이 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근에 동네 마트를 가시거나 해외 SNS 보실 때 우리가 평소에 야식으로 즐겨 먹는 불닭볶음면이나 비비고 만두 같은 한국 간식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모습 진짜 자주 눈에 띄지 않으시던가요? 맞습니다. 지금 K푸드는 그야말로 글로벌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죠.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축제의 시간이죠. 1분기에 대체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1분기 글로벌 시장 성적표,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비유하자면요, 시급 엄청 높은 꿀알바를 구해서 갑자기 지갑이 빵빵해진 고등학생 느낌이랄까요? 그 폭발적인 성장의 주인공들을 볼까요? CJ제일대당의 만두는 미주, 유럽, 아시아 전역을 싹 다 잡으면서 식품 분야 매출을 무려 3조 원대까지 끌어올렸고요. 삼양식품은 어떨까요? 불닭 브랜드 인기에 제대로 힘입어서 유럽 매출이 무려 215%나 폭등했습니다. 롯데칠상 역시 밀키스랑 레스비 수출이 떠지면서 전체 매출에서 글로벌 비중이 46%까지 훅 뛰었죠. 오리온과 농심도 흔들림 없이 아주 탄탄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쳐내고 해외 시장에 올인한 전략이 그야말로 제대로 통했던 겁니다. 영업이익 뛴 거 보면 더 입이 떡 벌어집니다. 롯데웰푸드는 인도랑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무려 118.4%라는 진짜 엄청난 영업이익 급등을 이뤄냈고요. 롯데실성도 91%, 삼양식품도 32%나 상승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지갑 터질 것 같은 풍요로운 느낌, 이 엄청난 수치들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약간은 서늘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폭죽 터트리고 완벽한 축제 분위기인데 정작 식품 기업들은 다가오는 2분기를 생각하면서 엄청 불안해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거든요. 대체 왜 이 화려한 성공 뒤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반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전략의 한계가 온 상황을 살펴볼게요.
사실 1분기의 그 놀라운 실적 뒤에는 예전에 미리 쟁여둔 재고를 까먹으면서 공급망 이슈를 피했던 버티기 전략의 공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그 식료품 창고가 완전히 텅 비어버렸어요. 아까 지갑이 두둑해진 10대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알바해서 돈 많이 벌어서 신났는데 막상 밖으로 다시 장을 보러 나가보니까 매일 타는 버스 요금이나 즐겨 먹는 떡볶이 값이 상상 이상으로 훌쩍 올라버린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제 훨씬 더 비싼 가격표를 보고 원재료를 사와야 하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다가오는 위기, 턱 밑까지 차오른 원가 상승의 압박을 뜯어보겠습니다. 그 어렵게 번 돈을 갉아먹는 첫 번째 주범, 바로 저 멀리 중동 분쟁이랑 엮여있는 나프타라는 녀석입니다. 경제 용어 나오니까 벌써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프타는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컵라면이나 과자를 싸고 있는 그 비닐 포장지를 만드는 핵심 재료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불안정해지면 우리나라에서 라면 포장하는 비닐봉지 가격이 직격탄을 맞고 널뛰기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바로 이 70%라는 숫자에 답이 있습니다. 포장재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값이 올해 초랑 비교해서 무려 70% 넘게 폭등했어요. 그야말로 아찔하게 치솟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산 라인에 완전 치명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재료 값이 미친 듯이 뛰니까 포장재 단가 자체도 20에서 30%나 뛰어버렸어요. 그 결과 매출 대비 원가율이 무려 80%대라는 위험 수익까지 치솟게 된 겁니다. 기업들이 100원 벌면 그 막대한 수익이 이익으로 남는 게 아니라 80원이 그냥 제품 만들고 포장하는 기본 생산 비용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산 넘어 산이죠. 위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빌런,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의 가치를 다른 나라 돈이랑 비교한 가격표잖아요. 환율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밖에서 밀가루나 기름 같은 원재료를 사올 때 한국 돈을 훨씬 더 많이 얹어줘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위협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바로 1,500원대입니다. 이 높은 환율이요, 식품 기업들이 수입해야 하는 모든 원재료와 해외 물류비에 찰싹 달라붙는 아주 무겁고 피할 수 없는 세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돈 잘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당장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와야 하는 재료비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진퇴양난의 딜레마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이 꽉 막힌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속으로 딱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물건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올랐으면 그냥 라면이나 과자 가격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기업 입장에선 그게 제일 쉽고 속 편한 해결책이죠. 그런데 지난 5월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면요. 물가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 같은 걸 핑계로 기업들이 과도하게 가격 올리는 걸 아주 엄격하게 꽉 차단하라고 하향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원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함부로 소비자 가격표를 고칠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에 처한 거죠. 아까 그 고등학생 비유로 이 상황을 확실히 요약해 볼까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매일 나가는 차비랑 밥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부모님은 가게 사정을 이유로 용돈 인상은 절대 꿈도 꾸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품업계는 이 거대한 폭풍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려고 할까요? 살기 위한 전략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지금 남아있는 재고의 효율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끌어올립니다. 둘째, 피 튀기는 비용 절감, 그야말로 극단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셋째, 만약 이 사태가 더 길어지면 결국 핵심 제품들 위주로 생산 전력 자체를 확 줄이거나 조정하는 극약 처방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수익성 방어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파헤쳐본 K푸드 역설 어떠셨나요? 1분기의 그 화려한 파티 뒤에 2분기의 매선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기업들은 이 혹독한 폭풍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 치열한 딜레마가 결국에는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 우리 지갑에 어떤 현실적인 청구서로 날아오게 될까요? 이 흥미롭고도 무거운 질문의 답,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함께 유심히 지켜보시죠. 다음에도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